지금 이 자두 전체 수량하고 몇 주나 되시는지 하고 죄송하지만 얼마의 수익금,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자두는 유목에서보다는 성목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과도 좋아지고, 제가 느껴도 그래요. 과도 어린 나무보다도 나이가 든 나무일수록 과도 크고 잘 달리고, 그리고 수확량이 해마다 확 달라져서, 제가 올해 매출은 아직 해봐야 알겠지만은 확실히는 대략적으로.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나무에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보험사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551개가 달려 있습니다. 551개면 여기에 지금 한 개가 보통 한 평균 잡아서 한 150g에서 120~130g 평균으로 잡았을 때 500대만 하더라도 꽤 되죠. 금액으로 이제 평균 한 5kg 기준에서 35,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도 한 3~40만 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 수는 요게 한 129, 저 위에 게 한 200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320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절반 정도 달려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평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평균 그냥 한 20만원 생각하려고, 순소득 20만원 정도. 전체 아우리였을 때. 최소. 최대가 아니고. 그 성목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되는 것을 성목으로 칠까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아주는 이 자두나무 연령대가 7년이 지나야만이 보험을 가입해줘요. 그보다 어린 나무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7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을 때 보면은 자두나무는 연령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노화된 가지가 생겼다, 이건 필요 없는 가지다 싶을 때는 신초를 또 발생시켜서 기르기 때문에 뭐 배나무나 이거나 뭐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월별로 어떻게 자두나무를 관리하고 뭐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자두나무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자두 농사가 어떤 사람은 쉽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을 추위 자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확 때까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고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석이나 로얄 대석, 아니면 기타 일찍 수확하는 자두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쉬울 수 있어요. 관리도 이제 약도 몇 번 안 뿌리고 가능하고요, 수확이. 그런데 추위자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쭉 안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수확해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게 단 한 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맛있으니까 가격도 괜찮으니까 나는 추위를 심어야지 하고 추위를 심은 농가들이 많다가 포기한 농가들도 많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관리는 어떻게? 봄에는 이제 뭐를 하며? 봄에는 봄보다는 월별로 해도 좋고. 이제 봄에는 2월부터는 가지치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라 하면은 지금 신초가 위에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저걸 왜 지금 여름전지를 해도 돼요. 그런데 여름 가지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요즘 너무 뜨겁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햇빛에 뒤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신초를 제거를 않고 있어요, 지금. 저것만 가지 않으면, 물론 이 묵은 가지도
서로 이제 너무 많이 엉키거나 내가 관리하기 힘들어질 때에는 다 솎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가지로 또 보강해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빈자리는 또 신초로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3월, 2월 말부터는 약재 방제가 들어갑니다. 토양에 예. 이제 토양 관리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월동 해충 방제까지 봄에 3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잡초 정리도 이제 해야 되고 4월 달 되면은 이제 5월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빠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약재 방제도 시기 맞춰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되면 이제 과일 속기 5월 말부터 과일 속기 들어가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한 나무 하루 종일 아침 6시부에 나와가지고 깜깜한 7시 반, 7시 이제 좀 6월달 같은 경우는 8시까지도 가네요. 그때까지 속는데도 3나무 정도밖에 섞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살 수도 없고요. 요즘은. 사람 사면은 남자 같은 경우 요즘 15만 원 줘야 돼요. 일당 15만 원 줘야 돼요. 그래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가 노동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이 아니면은 아예 기업화 시켜요. 근데 기업화도 요즘 어려워진 게 예전 같으면은 외국 인력 이렇게 들어와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업화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외국 인력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농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타고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농촌 생활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농촌 생활이 즐겁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뭐 전원 생활인지 아니 농사 자체인지 뭐 두 가지 단지. 그 이제 저는 그 기농을 할 때 참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은 제 다니는 직장이 워낙 탄탄하고 좋은 직장인데 그 명태를 받아서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소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계산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기농을 해가지고 3년 동안은 솔직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명태를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나를 다시 채용해 주겠다는 그런 약정서를 받고 제가 명태를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3년 걸렸어요. 3년 지나니까 이제 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득 창출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젊고 패기도 있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팍팍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즐겁고 행복할 뿐이지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하는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이것들은 이제 벌써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수확만 하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소득은 보장이 되지만은 새로 내가 시작한다고 든다면은 굉장히 많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시골에서 정착할 건지 그냥 여가를 즐기면서 살 건지 농촌에서 수입 창출을 하면서 살 건지 이걸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 지역에서 뭐가 어떤 작물이 어떻게 재배가 되어 있고 어떻게 출하되고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농업은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제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작물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 자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걸 보고 느끼는 그 즐거움이나 행복감은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사를 지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면 그 전날 해놓던 그 내용,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무가 싹 예쁘게 자라면서 쌩글쌩글 웃어줄 때 그 기분,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처음 이제 애호박 농사를 기농해가지고 1년 차에 애호박 농사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호박꽃 뭐 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박꽃이 별로 예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호박꽃이 그렇게 예쁜 적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하우스 덕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애호박을 길러서 올리는데 자라는 그 모습이 그리고 꽃이 아침에 쫙 피어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건 직접 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얘기지만 내가 작업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예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이 자두 따기 체험이라든가 토마토 할 때는 토마토 따기 체험, 딸기 할 때는 딸기 체험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하나같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몇 개 따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즐길 줄 모르면은 다 힘든 거예요. 즐길 때는 행복을 느끼지만은 이걸 하나하나 일이다 생각하고 이건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줄 때는 정말 예쁘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농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게 있는데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다못해 작은 개미, 미생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사는 건 다 제각각이지만은 그 타고난 자기의 팔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하기가 참 팔자 얘기를 하긴 그런데 타고난 그 팔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절실히 느꼈냐면 토마토 농사 지을 때는 그걸 별로 못 느꼈어요. 토마토 모종을 내가 만든다는 것은 꽃꽂이를 해가지고 새로 기르기도 하고 내가 씨앗을 부어서 발화시켜서 모종을 다시 키우기도 하고 이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토경 농사를 지을 때는 토경이라는 것은 땅에다 이렇게 심어서 농사 지을 때는 그때 젊어서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막 일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막 일만 많이 할 생각만 했지 이게 왜 이렇게 돼 저렇게 될까 이런 건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걸 딱 느꼈어요. 내가 이제 이 자두나무 심기 전에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봄에 사서 여름 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니까 들깨 농사를 짓게 됐는데 들깨 모종을 내가 심어가지고 발화가 될 때가 돼서 들여다봤는데 이상하게 들깨 그 떡잎이 하나도 안 보이고 콩나물 대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들깨가 이게 분명히 떡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떡잎은 하나도 없고 이 줄기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사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들깨는 원래 이렇게 떡잎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도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있을 텐데요. 이 정도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참새떼가 푹 날아가는 거예요. 참새가 한 개도 없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도 거기서 얘네들 팔자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날 다시 씨앗을 불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덮개를 해가지고 망을 씌워서 참새를 피해를 방지해서 들깨가 모종이 잘 자랐어요. 그걸 갖다 여기다 심는데 거기서 딱 느끼는 게 내가 기를 때는 분명히 예쁘게 다 똑같이 차별되어 않고 길렀어요. 심다 보니까 줄 간격으로 심다 보니까 어떤 놈은 좋은 땅에, 어떤 놈은 돌 위에, 어떤 놈은 풀밭에 심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해도 얘 팔자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생겼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데 어떤 놈은 내가 정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보내줘요. 근데 어떤 놈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쫓아가서 밟아 죽여요. 얘 팔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풀 한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놈은 내가 뽑아야 되고 어떤 놈은 그냥 방치해요. 그래서 참 이 농업을 하면서 전 느낀 게 정말 많고 그것들이 다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건 내가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이제 모든 것들은 타고난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듯이 내 삶도 이게 내가 주어진 삶의 팔자라면은 내가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즐기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일하는 거 하나하나가 뭐 그렇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고 즐기게 됐고, 이건 하나의 내 작품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즐기는 것도 들어보니까 참 인생까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 자두 여러 가지 자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있겠지만 병충해는 어떻게 지금 방지를 하고 계세요? 또 병충해는 뭐가 있고 자두에? 제일 심한 게 뭐 다 똑같지만은 얘네들이 순나방이 이제 순나방이라든가 씨살이 전볼 같은 것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것은 한 번에 발생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재 방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농약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농약은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살면서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순간 약을 먹고 그 시기를 지나야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얘네들도 그걸 방제를 안 해주면은 수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농사의 기본은 농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고독성 농약이 진짜 없습니다. 그 고독성 농약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더더욱 힘들어졌고,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병에는 어느 농약을 사용할지 그런 데이터는 대충 나와 있지만은 내 작물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조량이라든가 일기가 해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관리가 안 돼요. 그 병충해 발생 시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잡아놓고 약재를 살포할 때 그 시기에 따라서 내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물을 보면서 항상 이상이 있다, 이게 발견됐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가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재를 구매를 해서 살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그 친환경 쪽을 쭉 하다가 친환경을 하면서 그 밭에 이제 매실나무하고 자루나무가 있었어요. 응? 그런데 그때 친환경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번지 안에는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을 사용을 하지 않고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건 7, 8년 동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매실은 처음에는 일부는 수확이 됐어요. 그리고 청매실 수확할 때는 그래도 일부를 수확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홍매실을 원하더라고요. 홍매실을 수확을 하려고 드니까 이 씨살이 좀벌 이런 것들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낙과가 되고 정말로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환경 자재를 살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포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친환경을 포기하고 GAP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친환경을 포기하고 GAP를 넘어가면 GAP는 법 규정에 의해서 약재 살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약재 살포를 했더니 정상적인 과를 한 나무에서 단 몇 개도 수확을 못했었는데 100kg, 120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게 주 목적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인지 친환경이 어려운 품종인지 이걸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약재 살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자라는 시기에는 약재 살포를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그 대신 저는 이 혼합 살포를 안 해요. 그래 이제 주변에서 기계 소리가 약 살포할 때마다 기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무슨 약을 그렇게 자주 뿌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은 혼용해서 한번 뿌려버리지만 저는 세분화 시켜가지고 뿌리다 보니까 나무에 스트레스도 덜 가고 작물은 작물대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제 작물을 자랑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자랑하세요. 얼마든지 누구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밭을 구경해라 이거죠. 그래 이제 대부분이 와서 와 소리를 합니다. 이제 나무 상태라든가 뭐 모든 걸 보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 병충해는 뭐 세분화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면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병충해는 그러면 몇 월에 이렇게 농약사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떤 몇 월 달에 대충 어느 형태의 농약을 뿌리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기계유제라든가 기계유제를 살포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유황을 얇게. 근데 저는 이제 일반 농가들은 유황을 뿌리는데 저는 자담 유황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담 유황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꽃이 한창 피어서 지는 시기에 이제 살충제, 살균제가 이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끝내요. 그리고 이제 4월 말경에 토양 살충제를 한번 넣어요. 토양 살충제를 한번 뿌려줍니다. 그게 이제 심식나방이라든가 벌레가 토양에서 기생하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번 뿌려줘요. 그리고 이제 나무 병해충 발견되는 거에 따라서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약재 살포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살충제, 살균제를 댈 수 있는 대로 섞지를 않고 살충제는 뿌릴 때 칼슘이라든가 기타 영양제를 좀 혼용해서 살포를 하고요.
살균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용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 한 번 뿌릴 때 2번 뿌리는 걸로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그 일찍 수확하는 자두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아연 보르도액을 사용해요. 아연 보르도액. 그거는 이제 친환경 자재 쪽에 들어가는 그런 약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맞게끔 날짜, 자두 수확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수확이 들어가는지 약재에 보면은 표기가 되어 있어요. 14일 이전에 살포하시오. 다른 것은 7일 이전에 사용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봐가면서 약재 살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기에 가서는 거의가 다 이제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야, 제가 조금 우리 추위는 부가가치도 높고 대신에 제가 그 늦게 나오니까 부가가치는 높은 대신에 관리가 일반 자두보다,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자두보다는 종보다는 얘가 관리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농을 꿈꾸는데 이제 자두를 하고 싶은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럼 그분한테 추위는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추천하고 싶은 거. 처음에 귀농하고 싶은 분에게, 자두를 하고 싶은 분에게 한 말씀 한다면. 예, 저는 이제 그 처음 자두 농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한다면은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거든지 괜찮지만은 문제는 내가 기계 관리가 될 수 있는 면적인지, 그리고 또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기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문제는 없어요. 내가 약재 살포를 자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예를 들어서 SSB 스프레이 이 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평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재 살포 요즘 기계로 살포하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려면은 1000평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게까지는 넓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 하는데 저 기계는 어떤 기계죠? 좀 한번 네. 하고 싶어요. 저 기계를 갖다네. 여기 좀 덮여 있는데. 기계는 아이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빨간색 스포츠카. 자, 이 기계가 어떤 기계죠, 선생님? 이건 농약 살포도 하고 다목적 기계예요. 이제 이게 리프트도 되고 분리가 돼요. 지칸 이게.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거나 소금 작업을 할 때는 이 농약 살포기를 띄워놓고 운반기를 달아서 운반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과수 농가에는 필수예요. 우비 입고 마스크 잘 끼고 안면 요즘 좋은 장비들 많잖아요. 농약 안 마시고 얼마든지 약재가 살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을 경우는 더운 한 낮 시간에 약재 살포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 새벽에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고요. 아니면 저녁에, 어제 저녁 같은 경우 저도 이걸 가지고 영양제 살포했습니다. 칼슘제. 밤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액체가 약재 여기서 설명. 여기서 나오는 게 나무로 다 이렇게 가요. 여기 바람 팬이 있어요. 여기. 아, 펜. 자, 여기에 펜입니다. 펜이 돌고. 이게 바람을 불어줘서 다 골고루 가게끔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람을 불어서 가게 하고 이제 골고루 하게끔 뿌려줄 때 펜이 해준다는 그리고 거예요. 이 이제 기계 이름이 SSB. SSB. 그래, SSB라고 하려고 SSB. 여기는 500m.
새 걸로 하면 얼마 정도 가격은? 이거 지금 가격은 좀 대충. 비싸기 때문에 한 2천에서 3천 사이 가고 새 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센터에서 임대 사업도 해줘요. 뿌릴 때 빌려주기 때문에 꼭 구매하지 않아도 돼요.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는 예,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약재는 500리터 통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물량이 양이 500리터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 물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농업인이 이걸 샀을 때 뭐 혜택이나 2천만 원, 뭐 3천만 원 한다는데. 예전에는 농기계 구매 사업에 지원이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농기계 그 대여 사업을 하면서부터 개인한테 농기계 보조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장목감별로 맞춤 농정이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50% 지원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해서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하면서 나는 꼭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할 정도 되면 자기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수익적으로 그때 정도면은 이제 안정화될 테니까 뭐 구매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도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 가평은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임대해주는 게 상당히 그래도 저렴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이 초기에 그 귀농을 하신 분들한테는 농기계를 많이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사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약재도 필요치 않고 또 사용할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달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달해주더라고요. 네, 배달해주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뭐 하루 빌리는데 뭐 25,000원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빌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 네. 설명만. 네. 네. 여기는 이제 시동 키가 되겠고요. 이건 좌우 깜빡이, 이제 길거리에 나갔을 때, 도로를 나갔을 때. 네, 좌우 깜빡이 라이트가 이제 되겠고, 이쪽이 지금 이제 스프레이, 이제 우측, 가운데, 좌측, 내가 원하는 방향을 뿌리고자 할 때 컨트롤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건 분무기를 작동시키는 거, 이건 팬을 작동시키는 거. 여기서 운전하면서 내가 이제 이쪽 방향에만 살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쪽 방향만, 전체를 살펴했을 때는 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엔진 속도 조절하는 거고, 이 자체 엔진 키입니다. 요거는 농약 양을 리터를 도표로 해서 500cc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500리터. 경충에 살포하는 거 잠깐 한번. 장비를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올리시네. 우주, 여행, 우주의
정도만. 지금 저 소리가 지금 다 SSD 그 소리. 지금 다 뿌리고 있구나. 농약 걱정은 이 정도면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 요거는 뭐죠? 요거. 아, 이제 거름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날짜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항상 체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물 수분 함량이 33.2, 이제 이시라고 거름량이 5.8. 이 정도면은 과수원에서는 아주 지금 정상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옛날처럼 날짜 되니까 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봐가면서 이건 지금 이제 관수 시설 여기에 물 나오는 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프링. 여기에 이제 1시간에 한 2바켓 정도 나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평에서 또는 농촌에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준비하셨습니다. 농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일단 초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기 계획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관심 분야를 먼저 한번 탐방을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관심 분야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귀농하시겠다면은 내 땅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요. 내가 좋다고 남들이 좋다고 즐겨들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작목이 있으면 이게 내 밭에 맞는 것인지 내 지역에 맞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관찰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은 즐거움이지만은 가족 모두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서로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귀농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가평 귀촌 귀농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귀농을 했었을 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길령, 우리 가평의 부부농원 우리 대표님과 자두 농사를 포함한 귀농 또는 귀촌이 어떻게 쓰면 좋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이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박수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